좋은 상을 주신 우리 심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김성원 우리 교수님 감사드리는데, 우리 김 교수님이 지금 이 로얄 볼룸을 한 바퀴 돌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이 아침에 이렇게 쟁쟁한 목소리로 소신 있는 말씀을 해주는 걸 보니까 약간 정신이 없다 그러면 또 야단 맞을 테고, 확실히 여성 상위 시대가 왔구나. 우리 김 교수님이어서 박수 한번 치자. 우리 국회에 우리 이인재 선배, 그 다음에 김종원 의원님, 이성원 의원님, 그리고 우리 송도균도 선배, 네, 그리고 우리 이화대학의 이배용 총장님, 또 이영태 이사장님, 또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꼭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시는 우리 김상조 교수님, 여러 회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요, 요즘 어디 모임에 가면 우리나라 국회 최다선 의원이다 이렇게 해주는데요, 그 말 들으면 고맙기도 하고 좀 쑥스러우면서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회라는 데가 우리나라 많은 단체, 집단 중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집단 중에 하나인데, 그 인기 없는 동네가 이렇게 오래 있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지, 이게 잘못하는 일인지 항상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 바로 옆 동네 동작구가 제 지역구거든요. 저희가 지금 서초구에 있고 길 건너면 이제 동작구인데, 여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서초구는 그래도 잘 사는 분들이 있는 동네고, 우리 동작구는 서울에서도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난 선거를 하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한 분이 저에게 좋은 뭐랄까요, 쉽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제 이름이 정몽준이니까 정을 몽땅 준 사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정을 몽땅 준 사람 정몽준이고 동작구의 재선의원이다 이런 기분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학력을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MIT 대학원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저는 또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MIT 약자가 뭔 줄 아냐. 제가 이제 미국 분들한테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친구 또 무슨 이렇게 싱거운 소리 하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매사추세츠 뭐 인스티튜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게 아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신문에 난 미국 친구가 쓴 글인데요, MIT는 메이드 인 타이완의 약자다 이렇게.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조선공학과 같은 데는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20명이라면 한국에서 온 학생만 해도 한 10명이 있었고, 중국에서 온 학생, 일본 학생 합치면 20명 중에 15명이냐 동양 학생이니까 미국 친구들이 MIT는 이게 완전히 메이드 인 타이완이다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에서 뭐 수립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장순원 박사도 그때 저희들 같이 MIT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오늘 상을 주시면서 월드컵 얘기를 잠시 하셨는데, 그때 응원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이란 그 구호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김경원 대사께서 얼마 전에 작고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영어로 번역할 때 우리나라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지 말고 그레이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그 당시 우리 젊은이들이 외국 갔다 들어오면 이제 우리나라 이름을 쓰는데, 그전에는 한국이라고 썼다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어느 젊은 친구들은 한국이라고 쓰지 않고 대한민국을 썼다 하는 얘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북한 핵 문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달라지고, 우리 정치가 달라져서 우리 자신이 달라져야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미국에서 이제 돌아왔는데요, 미국에 가서 뉴욕, 보스턴, 와싱턴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에 그 와싱턴의 그 카네기 인다우먼트 센터가 주최를 해서 제가 거기서 이야기한 원고가 있는데요,
한글 영어 원고가 원본이고 한글이 번역인데 여기 계시는 글로벌 회원님들은 가능한 한 좀 영어로 한번 읽어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카네기 인다우먼트 센터는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반핵 단체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분들하고 의견이 제가 다르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뭐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간략하게 미국에 다녀와서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정치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혹시 저에게 드릴 질문 있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참 많이들 만났습니다. 그 뉴욕에 도착하니까 그 키신저 국무장관이 그 뉴욕에 이스트 리버가 있는데, 우리 김 의원님 뉴욕에 이스트 리버라고 있죠? 네. 그 옆에 키신저 장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집에 저도 이제 초청돼서 저녁을 먹었는데, 키신저 장관이 지금 연세가 90이 되셨죠. 근데 아직도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제가 저녁 식사 같이 하는 날 2주 전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저녁 식사하고 나서 또 2주 후에 또 갈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고요. 그 부인이 이제 낸시 여사라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 키가 저보다도 더 커요. 근데 물론 연세도 지금 80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손님을 대접한다는 그런 아주 비장한 각오로 드레스를 차려입고, 옆에 또 줄이 좀 이렇게 그게 뭐라죠? 슬리트라고 그러네. 옆에 이제 드레스 옆에 줄이 이렇게 좀 잘라진 거 멋있는 드레스를 입고 저희들을 이렇게 만나 주셨고요. 그 다음에 뉴욕 시장, 이제 블룸버그 시장이 왔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 자리에서 뵈니까 부인이 안 계신지 아주 멋있는 여성 동물을 꼭 동반하는데 이름이 미스 테일러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또 상당히 유명하시더군요. 미국에서 아주 외모도 좋고 또 이렇게 상당한 지식이 있는데, 그 블룸버그는 저하고 같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재단 이사를 했었습니다. 그분은 그 다음에 이사장까지 했었는데요. 저는 한 번 하는데 임기가 6년인데 6년 동안 그 재단 이사 회의를 1년에 한 5번 하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1년에 5번 한다고 하면 5, 6이 30인데 30번 한 동안 한 번도 못 갔더니 6년이 지난 다음에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지난 6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참 결례를 했구나.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꼭 가야 되는데, 제가 그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이사회는 못 가고 전야제라고 한번 가봤더니요, 재단 이사분들이 전부 부부로 와서 그 큰 파티를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 안에 음대가 있으니까 음대 학생들이 연주를 하고, 그래서 참 이 미국 대학은 참 이렇게 축제로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항상 관련 뉴스가 나오면 좋은 뉴스보다는 좋지 않은 뉴스가 많이 나와서 참 우리는 왜 이럴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아침 시간에 모인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독립, 인디펜던트는 좋은 거고 의존, 디펜던트는 나쁜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대는 뭐냐? 이제는 둘 다 아니고 이제 상호 의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디펜던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생각하고, 상호 의존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호 의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외교가 바로 표현을 하면 외교가 바로 경제고 외교가 바로 국방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지도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는 흔히 아시아 대륙이라고 그러는데, 아시아 대륙은 유럽 대륙과 함께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붙어서
있는 작은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 그 주요 폴리틱스에서 우리가 그 주요 폴리틱스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그 엄청난 지정학적인 그 관계, 영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명하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나라, 국가가 살아가는 것과 한 개인이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지역구가 어디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원 의원이 안 그러세요? 그렇죠. 그냥 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데가 있고 공천 받아도 죽기 살기로 해도 이게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사는 동네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동네 어디 갔을 경우에 옆집에 누가 사느냐, 친구가 누구냐가 중요하는데,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에 붙어 있습니다. 요즘은 비행기하고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지만 비행기하고 배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 동네가 우리 동네 아닙니까? 이 동네에 우리 친구가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본이 있고 중국, 북한, 몽고주, 저쪽 뭐 러시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친구는 누구인가 생각을 하고, 우리는 흔히 아시아 대륙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유라시아 대륙 그럼 또 그렇고 유럽도 있고 아시아 대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피파 부회장을 17년을 하면서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제가 피파 부회장 하는 동안 아시아가 제 선거구였어요. 그럼 제가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우선 선거운동을 하려면 제가 나가서 내가 좋은 사람이다 하면 그것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잘하는데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선거에 나가면 일본, 중국이 우리한테 표를 찍어주나요? 또 북한이 우리 욕만 안 하면 다행이고요. 몽고는 우리나라를 좋아는 해요. 몽고는. 근데 투표할 때는 그렇게 또 여의치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건너서 아세안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화적으로 또 우리하고 공통점이 별로 없죠. 뭐 종교적, 문화적. 그 다음에 또 인도, 네팔 이쪽으로 가고 중동으로 가면 또 많이 달라서, 뭐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좀 삼가려고 그러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한 발짝만 바깥에 나가면 친구가 별로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이웃 나라는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그러고요. 우리가 개인은 이사를 갈 수가 있는데 국가는 이사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이웃 국가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지혜를 우리가 많이 체득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표현 많이 쓴 거 기억나시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이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 표현을 제일 먼저 썼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똑같은 표현을 썼는데 내용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저분이 인권 변호사를 하셨으니까 사회복지 예산에 많이 투자하겠다 이렇게 기대하셨는데, 물론 사회복지 분야도 노력을 하셨지만 자주국방이라는 구호가 나면서 국방 예산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던 건 다들 기억들 하시죠. 저는 그 13대 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삼각지 국방부 그 국방부에 가면은 현관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필휘호로 쓰신 자주국방이라는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이 자주국방이라는 게 우리 군인들의 정신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 이게 무슨 국방이나 외교의 전략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걸 잘못해서 오해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하여간에 우리가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국방을 국방력으로 해결한다.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가 국방이고 외교가 경제 시대가 우리 지금의 상호의존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만나는 분이고요. 이번에도 와싱턴에 가서 이분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분은 30대 때 미국 국방장관을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백악관의 비서실장, 그 다음에 다시 또 국방장관을 이제 2번 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자서전을 2번을 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낸 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러고 이번에 다시 본인이 항상 좋아하는 그 경구들이 있는데 그걸 모아서 이제 2번째 책을 낸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왔을 때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는 자주 국방을 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미국도 자주 국방을 못하는데 니네가 하려면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 에피소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저하고 이제 후보 단일화 이런 거 하시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투표하기 전에 저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잘해 주셨으면 하고 기대는 했었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하고 거수에 국무장관이 이제 단역하고 국방장관이 또 인사차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럼스펠드 장관이 노무현 장관을 만났더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더니 노 대통령께서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전쟁이 나면 우리 한국군에 관한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없다고 한다. 이것이 어디 이게 가당한 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 이 럼스펠드 장관이 한 이야기가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Mr. President, you are knocking on an open door. 문이 열려 있는데 노크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 만난 다음에 우리나라 윤광 국방장관한테 바로 편지를 씁니다. 너희 대통령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구절절히 다 옳은 말씀이다. 전시작전권이 없다고 하시는데 당장 찾아가라. 그러면서 2009년에 찾아가라고 편지를 쓰죠. 근데 그 편지가 언론에 이렇게 유출이 되면서 우리가 오히려 깜짝 놀라서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합의한 것이 2012년이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 번 더 연기해서 2015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외교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외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에만 통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신라 시대 때 옛날부터 외교가 중요했고 어쩌보면 그때가 지금보다 오히려 더 외교가 활발했다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책 중에 하나가 이 사만지라는 소설인데요. 이게 10권으로 된 것이고요. 이것이 신라가 어떻게 해서 삼국을 통일하냐 하는 건데 10권짜리인데 아주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데 10권짜리인데 처음에는 이 10권이 다 책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10번째 책이 제일 먼저 단행본으로 나왔어요. 이 10번째 책은 제목이 나당 이제 대전이죠. 삼국 통일한 다음에 다시 신라하고 당나라가 이제 전 싸움을 하는데 거기에 관한 책이고요. 이 책을 보면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 때 이 삼국이 다 전부 다 자국의 주도하에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당나라하고 외교에 엄청 공을 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이제 당태종 이세민이고 오른쪽은 이제 김춘추인데 삼국이 전부 당나라에다가 사신경 인지를 보냅니다.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가고 신라에서 김춘추가 가고 이제 백제에서는 왕의 친척된다는 왕자가 이렇게 가는데 연개소문은 그 당시 고구려 왕이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책봉할 정도로 아주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연개소문이 이제 당나라에 가죠. 근데 하여간에 삼국에서 다 와 있는데 신라에서 온 김춘추가 당태종하고 제일 친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김춘추는
태조, 고조죠. 고조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김춘추가 이제 둘째 아들하고 친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이제 태종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텔레비의 그 역사 이런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 당고조의 둘째 아들을 태종이 김춘추하고 친해서 한 입을 해서 같이 자는데 하루 저녁 이제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제 태종이 둘째 아들이고 아들이 모두 셋이 있는데 이제 큰형이 조금 있으면 왕이 될 텐데 그리고 왕이 되면 내가 죽을 텐데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러니까 김춘추가 아니 당신이 뭐 그런 거 걱정하냐고 당신이 거사를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언을 해서 태종이 거사를 해서 이제 형제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될 때까지 결정적인 조언을 한 사람이 김춘추니까 신라하고 당나라가 이제 나당연합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나당연합의 계기가 돼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우리는 그 당시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으면 그 광활한 영토가 다 우리의 영토로 보존이 됐을 텐데 아쉬움은 있지만 하여간에 고구려는 신라하고의 외교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신라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라 얘기는 너무 오래된 얘기죠.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을 하고 나서 그 국제사회가 크게 큰 변화들이 오지 않습니까? 88 올림픽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88 올림픽 이후에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독일이 통일되고 우리나라가 그 당시 소련하고 수교를 하고 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동부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을 해서 차우체스크가 처형을 당하고 차우체스크가 김일성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중국이 개혁 개방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또 그 중국하고 이제 또 수교를 하게 됩니다. 88 올림픽 이전에는 그 우리나라는 그 중국이나 또 소련이나 동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미국의 식민지고 길거리에 거지가 많은 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88 올림픽을 통해서 화면에 비춰진 우리나라의 모습이 선진국의 모습이 되면서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다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김일성이 일본의 마이니치 잡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세상이 크게 변한 거 아닙니까? 특히 소련하고 중국이 우리가 수교했다는 게 엄청난 충격이죠. 김일성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했다 이건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 당시 김일성이 느꼈던 위기 의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그 위기 의식을 이제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차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년 세상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이제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죠. 러시아의 국력이 많이 상승했고 또 중국의 국력이 얼마나 상승했냐는 뭐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핵무장한 이 시점에 이제는 우리가 그 당시 김일성이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늘이 솟아져도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이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볼 때 중국이 저희를 도와주지를 않는데 중국은 우리를 왜 안 도와주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다 하나입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갖다가 하면 우리나라, 한국과 일본이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것 이거 한 가지를 걱정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나 일본이 핵무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결정할 만한 배짱이 없다. 니깟 것들이 뭘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우리나라나 일본의 핵 관련 정책을 통제하기 때문에 미국이 통제하는 한 한국과 일본은 핵 무장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그 91년에 철수했던 전술핵 무기를 다시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중국의 그 인민일보 자매집 한국시보 글로벌타임즈에서 그 다음날 기사를 썼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몽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것은 나쁜 생각이다 했고요. 또 이틀 후에는 사설을 또 써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중국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 관해서 진지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미국 분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60년대 초에 쿠바 핵미사일 위기 때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겠느냐.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쿠바의 미사일을 철수하지 않으면 소련 본토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드라인은 언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철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핵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미국 분들 만나면 그 당시 당신들 많이 위기의식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위기의식은 그 당시 당신네들이 느꼈던 위기의식의 1000배는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쿠바 핵미사일 위기를 소재로 해서 쓴 책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그레엄 엘리슨이라는 교수가 에센스 오브 디시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2번 다녔습니다. 경영대학원을 다녔고 국제정치대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다 가보니까 두 군데 다 그 책을 교과서로 이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가 이분이 실제로 케네디 스쿨을 만든 사람이고 초대 학장도 지냈는데 10년 전에 이 뉴클리어 테러리즘, 핵 테러리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0년 전이면 2004년인데 2004년이라는 시점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1차 핵실험이 2006년, 2차가 2009년 아닙니까? 3차가 이제 9년이고 1차 핵실험 이전에 이런 책을 썼는데요. 여기 계신 회원님들 이 책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썼습니다. 이 북한의 이 핵 사태는 미국 외교 230년 역사의 제일 큰 실패다. 제가 그 부분만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요? 저 밑에서 셋째 줄부터 The greatest failure in the nearly 230-year history of American foreign policy.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외교 230년 역사의 제일 큰 실패다 하면 미국으로서도 큰일이고 우리로서는 하늘이 무너졌다는 위기의식을 저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미국 가보니까 그래도 미국의 교수, 지식인, 싱크탱크, 상원의원 이런 분들을 쭉 제가 만나뵀는데 한 가지 조금 실망스러운 점은 미국의 지식인이라는 분들이 저보고서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에서 스텔스 폭격기 뭐 B2, B-52, F-22 이런 걸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의 말씀이 저를 보고 너 그거 봤지 하는 이런 그런 식의 자세였어요. 뭐 영어로 하면 you see 봤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래 봤다 그랬습니다. 근데 봤는데 그거 우리나라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텔레비 뉴스에 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거 보고 겁을 많이 먹었는데 미안하지만 북한이란 사회는 철저히 고립되고 통제된 사회니까 북한 일반 주민은 신문, 텔레비를 못 보니까 북한 주민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핵무기라는 거는 군사 무기이면서 동시에 정치 무기인데 이런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치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정치인들의 그 고민,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치인들의 모습도 안 보이고 정치 메시지도 없고 군사 시위만 하는지 저는 그거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 영어로 하면 디터런트지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요, 저희들이 아무리 가서 이렇게 겨우 가봐야 1년에 한두 번 아니겠습니까? 가서 사람들 많이 만난다고 해봐야 미국의 일부 분들인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정책을 결정하는 분은 그래도 역시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인데, 그분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야, 한국 사람들이 요즘 큰일 났다 그러는데 정말 한국 큰일 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북한이 핵무기 만든다 그러면 태평양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물어볼 텐데 그분들은 군인들 아니겠어요? 그럼 군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북한이 뭐 좀 이렇게 하는데 한 방에 날립니다. 와이프 아웃 하겠다, 한 방에. 근데 한 방에 날릴 수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북한이 한 방에, 그분들은 이제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도 뭐 잠수함이든지 무슨 미사일이든지 항공모함 가지고 한 방에 날릴 수 있겠지만 북한이 한 방에 날아갈 때 우리는 아무런 피해가 없지 않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좋은 방법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OECD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멕시코 출신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멕시코하고 미국은 국경이 붙어있고 미국의 많은 땅이 전에는 멕시코 땅이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멕시코는 미국, 우리는 하느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미국하고 너무 가깝다. 이것이 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상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주 가깝다. 좀 약간 속된 표현 쓰면 우리는 하나님 빼기 든든한데 근데 우리 미국하고 너무 멀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 우리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 또 다른 절반이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하고 가까운데 미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카네기 재단 주최 회의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뭐 적어봤습니다. 미국 전술핵 무기를 다시 가져가겠다. 미국 전술핵 무기는 91년에 철수를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꼭 92년에 우리가 북한하고 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 꼭 그것만이 100% 이유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1년에 전 세계에서 큰일 중에 하나가 소련이 해체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소련이 해체되면서 여러 나라로 갈라지면서 그 당시 아버지 부시하고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그 갖다 놓은 그 많은 핵무기 또 핵물질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이 이게 어느 손으로 넘어갈지 걱정이다 그래서 두 나라 대통령들이 모여서 이것을 빨리 회수하는 작업을 합니다. 소련은 소련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그래서 그 당시 소련이 아닌 소련에 있는 그 위성 국가들로부터 회수한 것이 소련으로, 본토로 22,000개입니다. 전술핵 무기만 22,000개를 회수를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1,000개의 핵무기를, 전술핵 무기를 철수를 하고 종류는 11가지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뉴스가 소련의 해체가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때 후퇴를 했는데 지금 전술핵 무기는 유럽에 지금 뭐 소량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동서냉전의 교훈 중에 하나는 그 동서냉전이 냉전으로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에 의한 상호 억제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던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는 것이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갖고 있고 더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말씀드린 전시작전권 전환,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 이제 미 이사단이 이제 지금 한수 이북에 있는데 이걸 이남으로 보내겠다. 이것도 당분간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NPT 체제는 이게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 체제인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북한은 93년에 또 2003년에 NPT 탈퇴를 선언을 하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핵실험을 3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또 국제기구에서 북한이 아직도 NPT 회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한 것을 해소하는 아무런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NPT 체제입니다. 그런 불량 국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못하면서 모범 국가만 얽매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미국하고 북한이 직접 대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택동이가 죽고 나서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모택동의 공가가 07과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모택동의 업적을 극찬한 것으로도 들릴 수가 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07과삼이라면 그거 이상의 칭찬이 없을 텐데 중국에서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국 공산당에 있는 간부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07과삼이라는 걸 통해서 신격화된 모택동을 현실 세계로 다시 우리가 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이냐, 레짐 체인지 이러면 그거 굉장히 과격한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중국도 했는데 왜 북한에는 07과삼이라고 김일성과 김정은을 평가하는 노력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북한에서도 중국과 같은 07과삼이라고 해서 그 전임자들을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바퀴 돌아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이 중요하고, 중국에 변화하려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미국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미국의 생각을 바꾸려면 우리 자신이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천안함 사태가 났을 때 그 당시 전 세계에서 58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에서 천안함은 북한이 저지른 나쁜 짓이다 이렇게 규탄 성명을 냈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천안함 사고가 난 지 석 달 후에 주요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그 당시 한나라당이 이제 다른 우리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소위 말해서 반쪽 결의안을 밖에 통과하는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북핵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이 바뀌려면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정치가 바뀌려면 역시 정치가 변하려면 정치 개혁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 복지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경제, 복지도 중요하지만 정치 개혁이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이인재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국회에 가면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렇게 편가르는데, 여당, 야당이기 이전에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국가의 장래에 관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국회가 결정하고 행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갖다가 집행하는 기관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정치를 앞장서 주신다면 우리의 정치가 변하고 또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를 신뢰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외교도 좋아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복지 이런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좋은 바람이 많이 불 수 있겠다 기대를 해봅니다. 아침 시간은 제가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